한 주간 가장 화제가 된 국제 정세와 역사적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AK라디오 역사와 경제 기획취재부 이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하는데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날씨가 갑자기 비가 오면서 엄청나게 기온이 또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좀 쾌적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날씨 예보 보면 뭐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근데 뭐 서울 지역까지는 언제 올라올지 모르니까요. 근데 원래 6월이 장마가 보통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 뭔가 좀 더 뒤에 장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동안은 그랬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정석대로 가는 것 같아요, 날씨도. 이 여름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비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 시즌에 또 비가 많이 오면은 네,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이제 좀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 될 텐데 이제 기자님도 건강 잘 챙기셔서 또 저희 코너 얼굴이시기 때문에.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와 경제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이제 지난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던 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일이었는데요. 이번 방북을 두고서 워낙 다양한 해석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또 이번 푸틴의 방북이 24년 만이라는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좀 화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런 푸틴의 방북을 두고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푸틴의 방북의 의미와 목적이 뭐라고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앞서 얘기가 나왔듯이 정말 많은 해석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북한이 이번 방북의 결과로 양국이 과거 구소련 시대 체결했던 수준의 상위 방어 조약이 이제 재개가 됐다. 이런 식으로까지 발표를 하면서 국제사회에도 좀 충격을 줬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해석을 둘러싸고 러시아가 또 그 정도 수준의 이제 상호 간의 관계 발전은 아니었다. 이렇게 또 발언을 하면서 해석의 여지가 좀 많아졌는데요. 근데 사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양국 간의 군사적인 밀착, 또 외교적 관계의 격상, 이게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는 나갔었는데 실제 국제사회에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러시아가 이제 북한과의 무기 구매를 더 확대를 하고자 직접 푸틴 대통령까지 방문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금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이제 일부 발사체 무기들의 경우에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을 해준 것들이 있어요.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황이 지금 이제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군이 무기랑 포탄 부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필요한 수급들을 북한을 통해서 최대한 충당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푸틴의 이번 방북의 실질적인 목적은 북한산 무기를 구입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북한의 무기가 굉장히 노후화됐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네. 굳이 왜 러시아가 북한에서 무기를 사려고 하는가? 왜냐면 예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러시아군이 북한에서 수입해간 수류탄이 뭐 다 불발이 났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던 걸로 제 기억하거든요. 네. 이렇게 노후화된 무기를 굳이 사갈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물론 이제 일부 수출된 무기들 중에 이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거나 고장이 난 무기들도 있었는데요. 근데 북한 무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다. 특히 이제 중동 내전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을 만큼 이제 내구성이나 구조나 이런 부분이 단단한 편이고 사용 방법도 굉장히 단순해서 이런 이제 무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무기 대부분이 이제 구소련제 무기를 재조립을 하거나 재설계를 해서 만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뭐 원조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수입된 무기들을 다시 분해를 해서 설계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원리 방식을 터득을 한 다음에 재생산한 방식의 무기들이 많아요. 보통 이런 생산 방식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혹은 리버싱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구소련제 무기에 복제판 무기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러시아군은 예전에 구소련제 무기들을 자기네들이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제식 훈련 때 사용하던 무기들이랑 북한 무기는 바로 호환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이제 다른 훈련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이 무기들은 실전에 바로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전선 상황에서 당장 무기와 탄약이 이제 부족한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북한 무기를 일단 대량 수입하는 게 나름 이제 좋은 선택이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또 구소련제 무기들의 경우에는 동구권 국가들도 일부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동구권 국가들은 대부분 이제 냉전 시기가 끝난 다음에 무기들을 많이 손보지를 못했어요. 이제 재정난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 보니까 대부분 창고에 쌓아놓거나 아니면은 역으로 다시 러시아에 수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무기들도 실전에서 이게 과연 쓸 수 있나 없나 그것도 지금 이제 미지수인데요. 사실 동구권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지원하거나 이제 장갑차를 지원을 할 때 이제 30년 넘게 정비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당장 사용이 가능한 탱크가 한 절반 정도 될까? 이런 이야기들도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유럽 대부분 국가가 상당히 장기간 동안에 이제 평화 시대가 왔었기 때문에 대부분 무기 정비를 소홀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나라들에서 바로 무기를 수입해 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반대로 이제 수출용 무기를 계속 생산을 해왔고 그리고 이란이나 중동 지역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수출을 해왔던 북한처럼 재래식 무기를 많이 공급할 나라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반대로 대러 제재로 러시아에서 이제 역수출되는 무기들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러시아가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수출을 했던 무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러 제재가 이제 강화가 되면서 이들 무기의 대금 결제가 지금 막힌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로 반환되는 무기들이 지금 생겨났는데요. 이제 이런 무기들도 대러 제재가 더 강화가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직접적으로 반환 수송까지 이제 막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북한으로 보내진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을 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러시아로 보내주는 일종의 이제 무기의 중개 무역이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상당히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된 이후에 러시아로 수송한 무기 규모가 지금 무역선 컨테이너로 치면은 한 1만 개 분량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포탄만 해도 한 160만 발 정도가 지금 수출이 됐다고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막대한 규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지금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포탄 수보다 더 많은 분량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로 이제 재반환이 될 무기들도 여기 섞여서 상당수가 같이 러시아로 보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을 무기 구매처로 구입한 이제 목적이 이제 구소련제랑 이제 호환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랑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이 어떤 무기 거래로서의 허브 역할, 중개자 역할로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네. 보고 계신 거죠. 그럼 이제 목적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들었는데 푸틴이 이제 실질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 이제 화성 11-A라고 있는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 11-A라는 미사일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 왜 이렇게 많고 많은 북한산 무기 중에서 푸틴이 이 미사일에 관심을 가진 걸까요? 네, 이 화성 11A 미사일은 소위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다라고 이제 불렸던 단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이제 사정거리는 한 600km 내외로 이제 장거리 탄도 미사일 ICBM이라고 하죠.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짧은 편인데 그런데 이제 방공 미사일망에 날라올 때 미사일이 날아갈 때 방공 시설에서 이제 미사일들을 역으로 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미사일들을 약간 피해 다닐 수 있는 회피 기동이 가능한 미사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이 미사일로 추정이 되는 이제 동체 잔해나 엔진 잔해들이 우크라이나 전선 지역에서 일부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군도 이 미사일 자체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서방에서 지원한 무기들로 상당히 좀 방공 시설들을 많이 늘린 상황이에요. 이 방공망들을 일부 뚫고서 이제 목표 지역을 타격을 할 수 있는
타격률이 좋은 무기다 이런 러시아 내에서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미사일을 특히나 이제 대량 구매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실제로도 좀 지금보다 더 물량을 많이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북한제 무기가 실전에서 좀 활용도가 높다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 생각에 사실 푸틴이 친히 북한에 행차를 한 만큼 딱 네. 이거 하나만 사러 왔을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네. 이 화성 11-A 미사일 말고도 혹시 러시아가 좀 관심 있어 하는, 좀 구입을 희망하는 그런 북한제 무기가 또 있을까요? 네, 지금 추정되는 무기들은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 편인데요. 뭐 작게는 뭐 소총이라든지 아니면 수류탄이라든지 이런 개인용 화기들부터 해가지고 뭐 박격포나 자주포의 포탄이 지금 주를 이룰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러시아군이 이게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포병 간에 이제 대포들 간에 이제 전선을 구축을 하면서 서로 공격 지역을 공격하는 그걸로 이제 전선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결국엔 포병이 유리한 군대가 결국 승리를 거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포탄이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북한군은 구소련군 무기 표준에 맞춰져 있는 무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포탄도 북한으로부터 많이 수입을 하려고 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 11A 미사일과 함께 지금 러시아가 가장 많이 구매를 원하는 것이 152mm 구경의 포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제 연합군도 많이 썼고 특히 소련군이 굉장히 많이 썼던 규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은 대부분 155mm 규격 포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아직 그쪽으로 넘어가진 않고 152mm 포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걸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 포탄을 대량 보유를 하면서도 지금 이제 재래식으로 계속 생산을 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북한이 유일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으로부터 이 152mm 구경 포탄을 대량 수입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쭉 이제 말씀 주신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북한제 무기들이 과거 이제 구소련 모델들이 굉장히 많고 네. 또 쭉 설명해 주셨다시피 구소련제 무기를 좀 재조립하거나 재설계해서 만든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한 가지 이제 의문은 애초에 그런 북한제 무기는 구소련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던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직접적인 기술 지원은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 이런 분석들이 네.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북한이 처음에 이제 1950년에 이제 우리가 6.25 전쟁이라고 하는 한국 전쟁이 발발될 당시에는 소련으로부터 많은 군사 지원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죠. 네, 1953년에 이 6.25 전쟁이 이제 휴전 상태로 일단락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또 다른 전쟁이 날 것을 좀 우려를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역으로 구소련의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군사 기술 지원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자제를 한 경우가 있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이 그래서 탄도미사일 자체를 처음으로 습득을 하게 된 거는 1969년 소련에서 이제 지대지 미사일이었던 프로그 미사일이라는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지원받은 이후라고는 하는데, 근데 당시에 이제 소련에서 이 생산 기술이나 아니면 설계까지 다 넘겨주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자체 생산까지 성공한 건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이후 본격적인 개발은 언제 시작이 됐냐 하면은 1973년에 이제 4차 중동전쟁이 발발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집트에 북한이 군사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때 이집트에서 역으로 소련에서 이제 지원을 받았던 스커드 미사일의 본체와 발사대 일부를 이제 북한에 전달을 해주게 됐었다고 해요. 아마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다시 이거를 분해를 해서 역으로 조립을 하는 리버싱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체 생산 기술을 습득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북한은 주로 이제 러시아로부터 직접 기술을 이전을 받은 것보다는 대부분 중동의 나라들, 특히 이란과 같은 나라들과 서로 미사일 기술을 주고받으면서 자체 생산 능력을 굉장히 강화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이제 이란의 대표적인 탄도미사일로 알려진 샤하브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파키스탄의 가우리 미사일, 이런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북한이 상당히 직간접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에 개입을 했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좀 과거에는 러시아도 뭐 그때 소련이죠. 소련도 뭔가 북한의 무기 개발을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좀 역으로 수입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지금은 러시아가 이제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테러 제재로 인해서 이제 미사일 같은 포탄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많은 여러 재원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금 구형이든 신형이든 러시아는 가릴 처지가 아닌 상황이거든요. 뭐든지 포탄이 되면 다 날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랑 규격 표준도 어느 정도 맞고, 그리고 대량 생산 주문을 하면은 바로 이제 갖다 줄 수 있는 나라가 아마 북한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모든 것에 약간 이 무기를 구매하려는 모든 것의 근간이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인 거잖아요. 네, 그쵸? 그렇습니다. 그러면 푸틴의 이번 무기 구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더 장기화할 것이라는 분명히 그런 우려가 나올 텐데, 네. 그러면 뭔가 북한산 무기 거래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그냥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도 그냥 위반되는 행위인 거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푸틴이 방북해서 무기 구매했다. 뭐 이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뭔가 유엔 안보리 입장에서도 이제 많이 걱정이 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안보리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지금 뭐 안보리 입장은 이미 많은 국제 뉴스에서 나왔지만 당연히 이제 러시아 측에 그만 대북 제재 위반을 중단하고 대북 제재를 준수를 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러시아도 이제 대북 제재를 할 때 여기에 공동으로 참여를 했고 또 서명까지 한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참여를 한 국가인데 너희들 스스로 이거를 깨면 되냐, 이런 식으로 국제적인 압력은 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유엔 체제 내에서는 러시아가 이제 완전히 움직임을 180도 바꿨다고 하더라도 직접 이거를 막을 만한 방안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가 이제 소위 퍼머넌트 5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에요. 그리고 또 중국도 역시 상임이사국인데 이 두 나라가 일단 여지없이 북한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이 나와도 대부분 여기에 대한 사안들에 대해서 뭐 새로운 결의 사항을 뭐 부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이제 제재를 만들려고 해도 거기에 아예 참석을 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이제 새로운 행보를 이제 억제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뭔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뭔가 러시아를 압박하거나 뭐 대북을 제재할 뾰족한 묘안이 없다라는 지점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북한에게 뭔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가지고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에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북 제재의 큰 골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아까 중동 국가와의 그런 관계도 말씀해 주셨지만 러시아나 그런 중동 국가를 통한 탈법적인 무기 거래가 가능하다면은 네. 뭔가 북한 입장에서 약간 일종의 탈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실제로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얼마만큼의 뭐 약간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일단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북 제재가 실시된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수출입 자체가 공식적으로는 지금 다 금지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량난도 심화되고 있고 경제난은 뭐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 쪽으로부터 자금도 유입될 수가 있지만 아니면 아예 뭐 식량 자원이나 에너지 자원을 맞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북한 정권도 여기에 조금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고, 대북 제재는 사실상 이제 구멍이 크게 뚫린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옴에도 이제 제대로 관리를 더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중국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까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사실 우리가 북중러 이렇게 묶어서 네, 부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뭔가 이들 3국의 관계를 굉장히 긴밀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렇고 네. 실제로 러시아와 북한의 요번 그런 무기 거래 아니면 이제 좀 친밀하게 지내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은 어때요? 네, 물론 이제 미국과의 무역 분쟁도 걸려 있고 지금 대만을 둘러싸고 이제 외교적인 충돌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 러시아랑 결국에는 이제 같이 손을 잡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건 맞는데,
북한과 러시아의 이제 군사적인 밀착이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도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사실 반대로 중국 정부가 지금 가장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북중러, 그리고 또 북중러 삼각구도, 이 표현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는 사실 조금 복잡합니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한국하고 미국처럼 마치 이제 군사 동맹이 체결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 두 나라는 군사 동맹을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뭐 중국 쪽에서 요구를 하든 러시아 쪽에서 요구가 나오든 해도 서로 결국에는 무산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두 나라가 사이가 마냥 좋은 국가들은 아닙니다. 지금 사실 양국이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서 국경을 지금 맞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좀 역사적으로도 이제 19세기 이후에 러시아가 이제 중국의 만주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지금 점거를 한 상태잖아요. 이 지역에 대해서도 약간 영유권 분쟁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냥 이렇게 사이가 좋은 관계가 아닌데다가 또 하나 문제가 중국이 과거에 자신들의 군사 기술을 획득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기술을 상당히 많이 빼갔다는 의혹이 있고 지금도 상당히 많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무슨 최첨단 무기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러시아가 기술이 더 발전이 된 국가니까 중국이 이제 많은 자본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기술들을 자꾸 빼가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에서 분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냥 사이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 중국 입장에선 또 다른 문제는 동남 쪽에 지금 대만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대만에 이제 뭐 대만 쪽이 독립을 할 수가 있다. 혹은 아예 미국하고 이제 잘못하면은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상당히 고조가 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 지역도 지금 고조가 돼 있는데 지금 동북 지역은 사실은 이제 북한 만주가 걸려 있는 동북 지역은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수도와 인접한 동북 지역까지 만약에 이제 분쟁 지역화가 돼버리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상당히 이제 위기 상황에 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북한이나 러시아의 군사적인 밀착 관계나 이들이 이제 하려는 군사 도발은 좀 제지를 시키고 싶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실리는 함께 추구를 하는 적당한 거리두기를 좀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중러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게 되게 오늘 새롭게 제가 얻어가는 정보인 것 같아요. 네. 되게 무의식적으로 북중러 이렇게 그렇죠. 한미일처럼 예. 쓰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한 묶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중국은 그 표현을 싫어한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듣고 계신 분들한테도 좀 생소한 새로운 얘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앞으로는 북중러 안 쓰는 걸로. 그러면 어쨌든 중국은 북한이 뭔가 러시아와 긴밀한 군사 관계를 맺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또 뭔가 옛날에는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중국과 북한은 약간 혈맹 관계다.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강조하지 않는다. 뭐 약간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현상 유지를 하면서 이제 정세 안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대만 문제도 끼어 있고 미국하고 지금 전면적으로 대결을 하고 있는 구도로 가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지역은 잘못하면 실전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근데 수도랑 너무 가까운 지역이고 자기네 국가 전체 안보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제 이쪽에서 도발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억제시키고 싶은 겁니다. 조용히 짜져 있어라. 네, 그냥 막 표현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고 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하는 게 좋은지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좋다고 하기보다는 좀 현명한지 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더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일 공조를 계속 강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우려를 이제 불식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강화해 나가겠다 공조를. 그리고 결국에는 북한의 도발이나 아니면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 상황에 맞춰서 아마 공조 자체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 방향은 맞다고 지금들 보고 있어요. 다만 근데 이제 과도한 군사적 긴장감이 발생을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한반도 지역과 함께 이 동북아 전체에
이제 군사력들을 따지게 보면은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들의 군사력이 다 밀집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만약에 분쟁 지역이다라고 이제 인식이 생기게 되면은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대형 전쟁으로 발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전된 지역들인데 분쟁 지역이란 분위기가 생기게 되면은 이게 국제적인 무역이나 이제 투자에도 악영향이 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아마 지금 당사국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외교적 행보를 더 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계속해서 국지적인 도발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으려고 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중동 분쟁도 계속되다 보니까 북한은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국제사회의 눈에서 좀 멀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유발을 하기 위해서라도 국지적인 여러 방식의 도발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이 저쪽에서 한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동북아시아에서 또 하나의 전선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일각에서 우려하는 전쟁 위협들은 계속 제기가 되겠지만 생각보다 오히려 조용히 흘러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사춘기 관종이네요, 북한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북한은. 그리고 이제 다른 세계 국가들은 관심 금지. 근데 그럴 여력이 없는 거죠, 사실. 전쟁이 여기저기서 발발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현우 기자님과 함께 푸틴의 방북과 북한산 무기 거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사실 다시 북한의 직간접적인 도발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뭐 오물풍선 투척도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대남 위협도 가하는 중인데 이제 여기 관련해서 제가 또 기사 보니까 우리 군도 뭐 6년 만에 뭐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대북 확성기도 재개하고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뭔가 아무쪼록 이런 계속되는 대북 도발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기자님 추가적으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북한과 러시아 간의 밀착 관계와 관련해서 뭐 아주 다양하게 계속 이슈가 될 걸로 생각이 되지는데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이거를 더 장기화시킬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급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향후에 이제 서방 국가들이나 아니면 미국의 이제 더 강력한 제재로 가해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동북아시아의 전반적인 군사적 긴장감을 더 올릴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 정부도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아마 좀 더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안보 문제를 관리를 할 수 있는지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현우 기자님과 함께하는 역사 경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현우 기자님과 함께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